가을 햇살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던 주말 오후. 서울 중심의 한 공원은 평화로운 풍경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어린아이의 순진한 질문 하나로 곧 깨질 운명이었다. 아빠, 저 아기는 왜 길에서 자요? 아가는 춥지 않아요. 5살 바가라의 작고 맑은 목소리가 공원의 나른한 공기를 찔렀다. 아이의 손가락은 공원 한쪽 구석, 낡고 해진 담요를 두른 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한 여인을 향해 있었다. 질문을 받은 남자는 JB그룹의 박진우 회장이었다. 재계에서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통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고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관리되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 차림으로 딸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힌 채 모래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는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 부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아라의 질문에 박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공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군거림이 마치 낮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박진우 회장이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그가 못 본 척 딸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경호원을 시켜 저 초라한 여인을 공원에서 정리하리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박진우라는 남자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여인의 이름은 이미수였다. 그녀의 세상은 박진우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헬쑥한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공허한 눈동자, 그리고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보호하려는 본능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는 아기를 감싼 낡은 담요를 여미며 자신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 애썼다. 그녀에게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주변의 시선과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박진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리할까요? 그 말은 마치 이미 정해진 답안처럼 들렸다. 하지만 박진우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가는 듯 했다. 기업의 이미지, 딸아이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저 여인을 향한 정체 모를 감정까지.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리를 피하는 쪽이 아니었다. 그는 딸 아라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라 말이 맞네. 아가가 추울 수도 있겠다. 아빠랑 같이 가서 괜찮은지 한번 물어볼까? 그 말의 주변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경호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냉철한 사업가 박진우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는 딸의 손을 이끌고 아주 천천히, 마치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이미수에게로 걸어갔다. 다가오는 그림자의 미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비싸 보이는 구두와 잘 다려진 바짓단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신문이나 뉴스에서나 보던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읽을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미수는 품에 안은 아기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며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자신의 비참한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박진우는 그녀의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일부러
몸을 낮춰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려 했다. 그의 옆에 선 아라가 순수한 눈으로 미수와 그녀의 아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공원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세 사람, 아니 네 사람 사이에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다. 박진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그의 접근은 동정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피할 수 없는 만남의 시작과도 같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저 초라한 여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자신의 완벽했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아빠, 저 아기는 왜 길에서 자요? 그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잊혔던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박진우는 딸의 손을 잡고 이미수 앞에 멈춰 섰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가을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들 속에는 경멸, 의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평생을 남의 시선 위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게가 유난히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선 딸아이의 맑은 눈망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압도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톤이 아니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한없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아주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미수의 지친 얼굴을 지나 그녀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갓난아기에게로 향했다. 아이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품 안의 아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동정심에 겨워 잠시 기분을 내보려는 부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려는 사람인가? 혹은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사회복지과 직원일지도 모른다. 세상의 친절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딸 아라였다. 아라는 아빠의 손을 놓고 조심스럽게 미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을 불쑥 내밀었다. 이거 아가 빌려줘요. 아가가 심심하지 않게. 아이의 순수한 행동에 미수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아라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어떠한 편견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아기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미수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불신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는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근처 최고급 호텔에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왔다. 쇼핑백 안에는 갓난아기를 위한 부드러운 유기농 의류와 담요, 기저귀, 분유, 그리고 산모를 위한 따뜻한 음식과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었다. 박진우가 이곳에 오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서에게 준비시킨 것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쇼핑백을 미수 옆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선 이걸로 급한 대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이건.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 들었다. 지갑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그는 주저 없이 그 돈을 전부 꺼내 미수에게 내밀었다. 이 돈이면 당분간 지낼 곳을 구하고 아이와 함께 굶지는 않을 겁니다. 받으십시오. 그의 행동은 단호했고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돈과 물건. 이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해결책이었다. 그는 이제 딸을 데리고 이 불편한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미수의 다음 행동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수는 그가 내민 돈다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원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박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도움을, 이 막대한 돈을 거절하다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인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수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한마디는 박진우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세상의 법칙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돈. 그것은 그에게 있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모든 관계의 핵심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남루한 여인은 그가 내민 막대한 돈다발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없다는 감정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 겁니다. 아이가 굶고 추위에 떠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 그것은 선이었고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미수는 그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저는 제 아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능한 엄마가 됩니다. 저는 가난할지언정 구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진우의 가슴에 꽂혔다. 무능한 엄마, 국어라는 사람,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었다. 그는 선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돈이라는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세상에, 저 여자가 미쳤나 봐. 저 돈을 거절하다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러는 걸까?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에서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각오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품 안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 그때 아라가 다시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아빠, 저 언니가 왜 돈을 안 받아요? 돈이 있어야 깎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박진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딸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자신도 평생을 돈의 가치만을 쫓아온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박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름 모를 여인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조용히 돈다발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는 미수 옆에 놓아두었던 쇼핑백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돈은 받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를 위한 물건들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제 딸아이가 아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미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쇼핑백 안에 든 따뜻한 담요와 분유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텅 빈 젖을 빨다가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로서의 자존심과 아이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그녀는 고뇌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박진우에게 건넨 첫 긍정의 대답이었다. 박진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공원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출발했지만 그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시야 속에서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쇼핑백에서 아기 담요를 꺼내 아이를 감싸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정지된 그림처럼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는 오늘 자신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둔 전날 밤에도 그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하지만 공원에서 만난 여인의 얼굴이, 특히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던 깊고 슬픈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국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해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자존심과 마주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JB그룹의 초고층 사옥,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회장실에서 박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결제 서류와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류 위를 맴돌 뿐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공원의 그 여인과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숙제를 마주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과 불편함이었다. 그는 참다 못해 인터폰의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의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는 김 비서가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업무 지시와는 다른 개인적이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내가 누구인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박진우가 개인적인 일로,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진우의 지시는 언제나 명확했지만 이번 지시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다시 회장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진우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찾으시는 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름은 이미수. 나이는 29입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이미수의 지친 얼굴이 담긴 증명사진과 간단한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는 빠르게 서류를 넘겼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한 부분에서 그대로 멈췄다. 배우자 항목이었다. 그곳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김민준의 직업란에 적힌 글자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키엔 JB건설 기술팀 엔지니어.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2년 전 그는 거대한 해외 플랜트 수주 계약으로 정신없이 바빴다. 그때 국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직원이 한 명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았다. 보고서에는 사망한 직원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개인 과실 사고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담당 임원들은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기억해냈다. 그때 자신이 뭐라고 말했던가. 규정대로 처리해. 그는 단 한순간도 그 보고서를 의심하지 않았다. 수십 개의 계열사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에게 현장 직원의 사망사고는 그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서명 하나로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졌는지, 그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저 효율성과 이익만을 좇아 기계처럼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박진우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파일에 첨부된 김민준의 입사 당시 사진을 보았다. 젊고 총기 넘치는 눈빛의 청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었다. 그 얼굴 위로 공원에서 보았던 이미수의 공허한 눈빛이 겹쳐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토록 단단한 자존심으로 자신의 돈을 거절했는지, 왜 그녀의 눈빛이 그토록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는지,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박진우의 집무실은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안에 들린 얇은 서류 파일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무거웠다. 그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해 파괴된 한 가족의 삶,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였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첸 JB 건설 기술팀 엔지니어. 그 글자들이 그의 눈을 태울 듯이 아른거렸다. 김민준, 그저 서류 위에 존재하던 통계 속의 숫자 하나에 불과했던 이름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희망에 부풀었던 한 젊은 엔지니어의 삶이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자신은, 박진우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을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었다. 그가 내뱉었던 차가운 한마디가 이제 와서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JB그룹의 제국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화려한 성취가 자랑스럽기는커녕 역겹게 느껴졌다. 이 높은 건물을 짓는 동안, 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김민준들이 있었을까. 자신은 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곳까지 올라온 것이 아닐까.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은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공원에서 마주했던 이미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의 돈을 거절하며 보였던 그 단단한 자존심. 그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의 오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명예를 더럽힌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수장인 자신을 향한 무언의 항변이자 처절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선을 베푸는 구원자인 척하며 그녀의 상처를 2번 짓밟은 셈이었다. 생각할수록 숨이 막혀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지만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올라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감사팀의 핵심 인력, 몇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인해 심하게 잠겨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하오. 2년 전 JB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김민준 씨 사망 사건. 관련 자료 전부를 내게 가져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자, 결제 라인에 있던 모든 임원들, 현장 책임자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리스트를 작성해. 그의 지시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자들을 뿌리 뽑을 작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효율과 이익을 따지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속죄를 원하는 한 인간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 그의 지시는 더욱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당시 현장 동료들, 목격자들을 수소문해 회사를 떠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반드시 찾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게. 그날 이후 JB그룹의 심장부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태풍이 조용히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2년 전의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당시 보고서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안전장비의 노후화 문제,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 등
회사에 불리한 증거들은 모두 삭제되거나 왜곡되었고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사망한 김민준에게 전가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개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묻어버렸던 것이다. 그 서명을 볼 때마다 박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딸 알에게 늘 강조하던 정직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그는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아빠인 척했지만 현실에서는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에 침묵한 비겁한 경영자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얼굴을 이전처럼 떳떳하게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거웠다. 박진우가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동안 세상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원에서 그와 이미수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누군가가 그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재벌 회장과 노숙 모녀의 감동적인 만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은 영상은 삽시간에 모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영상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람들은 냉혈한으로 알려진 JB그룹 박진우 회장의 인간적인 모습에 열광했다. 그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 정중하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 그리고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은 대중이 가지고 있던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단번에 뒤집어 놓았다. 천사 회장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찬사가 인터넷을 도배했고 JB그룹의 주가는 이례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광의 이면에는 날카로운 의심의 시선도 존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것이 JB그룹의 치밀하게 계획된 이미지 메이킹 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연히 찍혔다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그림이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다른 재벌들과 다를 바 없다. 비판적인 여론은 작았지만 끈질기게 그의 선의를 물고 늘어졌다. JB그룹의 홍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박진우 회장을 따뜻한 리더십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흥분했다. 홍보팀 임원들은 박진우에게 몰려와 이 기세를 몰아 사회공헌 활동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박진우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에 들린 또 다른 보고서, 즉 김민준 사망 사건의 진실이 담긴 보고서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중의 찬사와 비난,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역겨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홍보팀 임원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다들 나가보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나자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내일 오전에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전하게.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지금은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굳이 위험을 자초하실 필요가. 박진우는 김 비서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이건 내 이미지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일세. 그의 단호한 어조에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다. JB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 혹은
최대의 전환점이 될 기자회견이 그렇게 결정되었다. 다음 날 JB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그들은 박진우 회장이 이번 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대규모 사회 환원 계획이라도 발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박진우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도 없이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화제가 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사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은 당황했다. 예상했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박진우는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2년 전 JB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김민준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던 점,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겼던 점, 그리고 최고 책임자로서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방관했던 자신의 과오를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대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펜을 움직이는 것조차 잊었다. 박진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물러나 단상 중앙에 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세상을 향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 김민준 씨와 그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사죄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대강당 안에는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총성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고백에 충격에 빠진 순간이었다. 박진우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 속으로 넣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JB그룹의 추악한 진실과 박진우 회장의 충격 고백으로 도배되었다. 천사 회장이라는 어제의 찬사는 온데간데 없었고 살인기업, 위선적인 재벌이라는 맹비난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JB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 사진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의 독단적인 행동을 맹렬히 비난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고 속죄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회사의 손실이나 자신의 명예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이미수와 그녀의 아이뿐이었다. 그는 이제 대중을 향한 사죄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이미수의 행방을 다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기자회견 이후 언론은 그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세상의 관심에 두려움을 느낀 미수는 아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머물렀던 허름한 쪽방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조차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박진우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가 저지른 일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며칠이 흐른 뒤 김 비서가 마침내 지친 얼굴로 보고를 해왔다.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달 동네 지하 단칸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그녀가 언론을 피해
일부러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오직 김비서가 운전하는 채 올랐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 대신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완성한 김민준 씨 사망사건 재조사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가파른 언덕길이었다. 그는 고급 세단에서 내려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다. 시궁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 비서가 가리킨 낡은 빌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축축했다. 그는 녹슨 철문을 마주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지금 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온 죄인의 신분이었다.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이미수의 눈이 보였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박진우를 보고는 경악하며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다. 박진우는 다급하게 문을 잡으며 말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체념한 듯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가난의 냄새와 절망의 공기였다. 박진우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자신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나왔다. 당신 남편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입니다. 미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사고의 원인이 낡은 안전장비와 회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 때문이었음이 명백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김민준의 과실이 전혀 없으며 그는 오히려 동료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결론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난 2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그저 서류를 가슴에 품은 채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독하게 버텨왔던 세월이었다. 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울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나지막한 사죄는 그녀의 울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미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2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유일한 것이었다. 박진호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막막함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 단칸방에 멈춰 서 있었다. 박진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는 잠든 아이가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회사는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적인 보상은 물론 JB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위로금이 지급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압니다.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상처를,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돈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그의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하는 죄인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제안을 꺼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미수의 눈이 의아함으로 흔들렸다. 당신 남편, 고 김민준 씨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공익재단입니다. 미수는 숨을 죽였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재단이라니. 그녀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박진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실려 있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그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희생이 더 이상 제2, 제3의 김민준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의미 있는 초석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는 미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직을 이미수 씨, 당신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미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사장. 그 단어는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호는 단호했다. 그는 미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큼 그들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류 속의 통계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제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숙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지하 단칸방의 한 여인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미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남편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분명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인 자신이 그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새로운 용기였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미수의 작은 동의 한마디는 멈춰있던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시작점이었다. 그녀의 수락과 함께 박진우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수술이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김민준 씨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모든 임직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회사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비그룹은 더 이상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날부로 사건 관련자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해고되었고 그는 법적인 책임 또한 끝까지 묻겠다고 공표했다. 이어서 그는 그룹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개혁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한편 이미수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녀는 어둡고 축축했던 지하 단칸방을 떠나 JB그룹이 마련해준 깨끗하고 안전한 임시거처로 옮겨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JB그룹 본사 최고층에 자리한 김민준 공익재단의 이사장실로 첫 출근을 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을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직원들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와 전문 용어들 앞에서 수없이 좌절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경험과 공감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젊은 아내를 상담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툰 위로의 말 대신 자신이 겪었던 지난 2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상대방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미수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미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김민준 재단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재단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자녀 장학 사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미수는 때로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때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그녀의 진심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진우 회장의 충격 고백으로 시작된 JB그룹의 위기는 김민준 재단의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서서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JB그룹이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위선자라는 비난은 책임감 있는 경영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어갔고 폭락했던 주가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박진호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재단 활동을 묵묵히 지원하며 자신의 속죄를 이어갔다. 그는 딸 아라를 데리고 종종 재단에 들러 씩씩하게 일하는 미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실감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차갑던 계절이 가고
따스한 봄볕이 세상에 내리쬐었다.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점이었던 공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난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주말 오후, 박진우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다. 그의 곁에는 변함없이 딸 아라가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고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를 애워싸던 경호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분단위로 쪼개진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뒤 딸과 함께 보내는 온전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 그는 그네를 타는 아라를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계산된 미소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순수한 행복의 표현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었다. 깔끔한 원피스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단 절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바로 김민준 재단의 이미수 이사장이었다. 그녀의 곁에 있는 유모차 안에는 몰라보게 통통하고 건강해진 아들이 누워 방긋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공원의 한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법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감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라는 그네에서 내려 유모차로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아가,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다. 유모차의 아기도 마치 그 인사에 화답하듯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교감은 어른들의 복잡했던 과거를 눈 녹듯 녹여버렸다. 미수가 먼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박진우 씨, 여기서 뵙네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 사이는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회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질긴 인연으로 얽힌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특별한 관계의 두 사람이었다. 박진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사장님, 아이가 이 공원을 좋아해서요. 아드님,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은 그들 앞에서 서투른 몸짓으로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두 어른은 한동안 말없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수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이 공원에서 당신과 아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잔잔한 감회가 서려 있었다. 아마 전 아직도 어딘가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겠죠.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과 당신 남편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의 고백은 가식 없는 진심이었다. 그는 미수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한 명의 사람이 되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공원에 붉은 노을이 내렸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미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유모차에 태웠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재단에서 뵙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박진호는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과 함께 놀다가 헤어지기 아쉬워 손을 흔드는 두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딸 아라의 작은 손을 잡으며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선행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시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 그들의 존엄성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앞으로 딸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그는 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라야, 우리도 이제 집에 갈까?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따스한 희망의 여운을 남기며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